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 퇴근길이었는데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 덕분에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자였습니다. 해당 문자를 보내신 분은요, 빌라 전세에서 사시다가 최근에 빌라 월세로 이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문자를 받고요, 저는 기분이 몹시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왜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오늘 영상에는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시청해 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내 집 장만에 대한 생각의 전환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Y씨와의 인연은 한 2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년 전쯤 신혼집을 구한다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던 예비신랑 Y씨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1억 5천만 원에 한 1억 원 정도를 전세자금 대출로 받아서 2억 중반대 빌라 전세를 신혼집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Y씨가 원하는 동네에 신축급 투룸으로 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해당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한 Y씨는 만족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계약 기간이 만기가 올해 이제 5월 말쯤이었는데요.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 살고 있는 집도 내놓고 또 이사 갈 집도 알아봐 달라며 몇 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재방문을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은 집이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아기 때문에 처가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에 2세가 태어났는데요. 조만간 아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육아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요. 시간은 어느 정도, 자영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가게일과 육아를 이제 병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처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장모님의 동선을 좀 최소화해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Y씨 부부는 지난 2년간 6천만 원을 모았고요. 그 돈과 그다음에 자신의 그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2억 5천에서 전세 대출 1억을 뺀 1억 5천, 그러니까 1억 5천에 6천을 더하니까 2억 1천만 원이죠. 2억 1천만 원에 전세자금 대출로 이번에는 한 3억 정도를 받아서 처가와 같은 단지에 24평 아파트의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만나면 어려웠던 저의 20대 또는 30대 초반대가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련돼서 뭐 조언을 해주거나 또 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자산을 형성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 만나면 조언, 저의 경험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럴 때가 있는데요. 경험상 어떤 선택이 좋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제 조언이죠.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오지랖 넓은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Y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동안 자제하고 있었던 저의 오지랖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요, Y씨에게 저의 대표적인 뇌피셜인 돈이 부족할 땐 전세 끼고 집을 먼저 사놓고 월세를 살아라 라는 말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처가와 같은 단지 24평 아파트의 전세가는 5억이었습니다. Y씨가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로 3억 원 정도를 대출 받아야 했습니다. 금리를 연 4%로 계산해 보면 매달 약 1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부담해야 했고, 여기에 아파트 공용관리비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를 감안한다면 약 115만 원 정도를 주거 비용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지 말고 Y씨가 갖고 있는 2억 1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놓고 나머지 돈을 보증금으로 해서 월세 100만 원 이하로 처가 근처에 빌라 월세로 얻을 것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10년 이내 연식의 비교적 깔끔한 빌라 월세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5만 원짜리 이제 빌라였는데요. 방이 3칸이었고 화장실은 1개인 구조로 처가와 같은 단지 24평 복도식 아파트보다 넓고요. 내부 컨디션도 훨씬 좋았습니다. Y씨 부부는 앞으로 4년 정도는 처가의 육아 도움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조만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식구가 늘어나게 되면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므로 20년이 넘은 24평형 그 방 2개짜리 복도식 아파트보다는 10년 이내에 방 3개짜리 넓은 빌라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주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내부 상태와 넓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권을 먼저 확보하려는 마음은 어쩌면 아이를 위함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택의 종류와 위치가 중요해지는 시점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빌라에 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최대한 자본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값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비쌉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순히 집값이 근로소득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집 사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금으로 소유와 거주를 병합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집 사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부족할수록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소유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고정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미리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과 하락에는 상관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 빼주면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여해야 하는 비용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험상 선소유권, 후사용권은 노력에 비해 가장 적은 금액으로 또 가장 빨리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가장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고 미래에 사용권에 대한 비용도 고정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무주택자를 하더라도요, 현재 시점에서 집을 사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끌 실입주자들입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관망장이면서 금리가 연일 상승하는 시점에서 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영끌로 실입주할 집을 사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면요, 집을 살 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무리한 레버리지는 자칫 역 레버리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전세라는 무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입주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고금리, 유이자 레버리지를 최대한 사용했다가 원하는 방향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았을 경우의 데미지는 자칫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 소유권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집을 사는 것은 맞지만 선 사용권 확보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고금리 또 관망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입주를 고려한다면 대출 금액은 집값의 40% 이하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 5% 정도는, 최소 5% 정도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으로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시장의 방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안 버틸 여력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Y씨에게 90년대 중반으로 연식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의 1호선 라인으로 신도림과 종로까지 30분에서 4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20평형대 복도식 아파트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요,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많은 아파트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특징은 특별한 호재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급상승하는 그런 단지는 아니었지만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경기에 부침 없이 전세가는 꾸준하게 상승해가지고요, 이와 비례해서 매매가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단지였습니다. 해당 단지의 20평형대 매매가는 4억 9,500만 원이었고요,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즉 취득세와 부수비용 등을 포함해가지고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최근 저의 내피셜로 밀고 있는 그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낫다 라는 말인데요. 요즘 생각해보면요,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과 투자를 이제 병행해서 해오면서 느낀 점은 어떠한 것을 해서 후회했던 것보다 하지 않아서 후회한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Y씨 부부가 월세살이를 하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놓은 선택이 아파트를 사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덜 후회가 남는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내가 못 살고 내가 가난한 이유는 결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돈이 없어서, 또 기회가 없어서, 또 시간이 없어서, 시장이 안 좋아서 등등등의 이유는 모든 것이 핑계이고 탓일 뿐입니다. 저 역시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하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고 실천했을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재테크는 결국 실천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이론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천인데요, 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비록 후회할지라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그리고 여러분의 현명한 실천에 저는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